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마이너스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줄면서 전체 생산은 0.8%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 역시 4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하락폭을 키우면서 2,7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며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초 메리츠 증권의 미국 주식 거래 먹통 사태로 10,000건 넘는 주문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 건 2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꼽히는 산업 활동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마이너스를 3개월 만에 다시 기록했습니다. 김한나 기자, 먼저 산업 생산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3.5로 한 달 전보다 0.8% 감소했습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관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중 제조업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1%, 건설업 생산은 같은 기간 0.7%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빨간불이 켜졌죠. 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준내구재와 내구재,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들면서 한 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같은 기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자동차 등 운송 장비의 경우 투자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생산 소비 투자 감소에도 경기 종합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불안한 양극화가 계속되는 집값 흐름 속에 주택의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공급의 3대 지표가 일제히 꺾였습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은 40% 넘게 줄었고 악성 미분양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는 총 9만여 호로 1년 전보다 12.2% 줄었습니다. 착공은 5만 9천여 호로 34%가량 줄었고 준공은 9.8% 감소한 13만 9천여 호였습니다. 특히 착공 실적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감소폭이 컸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기준 수도권은 1년 전보다 32.3%, 지방은 36% 줄었습니다. 착공 물량 감소세는 주택 공급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뒤 입주 물량, 준공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분양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분양은 4만 1,600여 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무려 70.2% 급감하면서 수도권 전체는 21.7% 줄었고 지방은 54.3% 감소했습니다. 주택이 다 지어지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만 6,400여 호였습니다. 한 달 새 1,300여 호, 5.2% 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고 지난 2013년 8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악성 미분양 10건 중 8건 이상이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대구가 3,700여 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 부산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마지막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증시 흐름과 함께 다음 주 증시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3개의 불기둥을 세우면서 지난주 2,500선대 후반에서 단숨에 2,700선을 뚫어냈던 코스피는 현재는 이내 다시 2,700선을 내주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는 추세였다가 장 후반 들어서 조금씩 하락폭이 커지는 추세고요. 관련해서 수급 보시면 지난 이틀 연달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의 하단을 2,590, 상단은 2,800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런 코스피 변동성의 첫째는 역시 대선입니다. 대신증권은 차기 정부가 결정되면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려 단기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봤고, NH투자증권은 특히 최근의 대선 기대감에 이미 올랐던 업종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두 곳 모두 이후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롭게 나올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인데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모두 관세보다는 기준금리 움직임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말에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4월에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가 발표되고 6일에는 5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물가와 고용 모두 둔화되거나 혹은 정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연준에게는 붙잡았던 기준금리를 낮출 요인이 커집니다. 증권가에서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세 우려의 완화와 새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주목 업종 보시면요. 대신증권은 반도체와 건강관리 그리고 2차 전지와 인터넷을 기존 저평가 이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았고, NH투자증권은 지주와 증권, AI, 제약바이오 그리고 유통과 엔터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이달 초에 메리츠증권에서는 한밤에 갑작스럽게 해외 주식 거래가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했던 주문 실패가 10,000건이 넘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 중에 보상이 이뤄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주문을 두 거래소에 배분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미국 주식 거래가 먹통이 된 건 지난 6일 밤 10시 반입니다. 전산장에는 밤 11시 32분까지 계속됐습니다. 1시간 남짓한 전산장애로 11,454건의 주문 접수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 건 222건, 1.9%에 불과했습니다. 보상 금액은 86,106달러, 우리 돈 1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난달 18일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한 11분 전산장애로는 주문 접수 실패가 43,792건, 실제 보상은 1%인 472건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초 124만 건의 주문 접수 실패가 발생한 키움증권은 현재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과거에 전산 미비에 의해서 대규모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정권사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을 하고 전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딴 전산장애 원인 중 하나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생긴 주문 배분 시스템 SOR 관련 점검에 나섰습니다. SOR은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곳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만든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 등의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에서 7월 중 넥스트레이드 등의 주문 배분 시스템 점검을 끝내고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 테무에 이어서 징둥도 최근에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업계 1위인 쿠팡이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늘어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만 적용하던 판매자 특가 혜택을 오는 7월부터 일반 가입 회원에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판매자 특가는 쿠팡이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 외에 외부 업체가 쿠팡에 입점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자사 OTT인 쿠팡 플레이도 다음 달부터 일반 회원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고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들어 가뜩이나 치열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 기업이 추가 진출을 타진하고 있죠. 네, 알리와 테무, 쉬인에 이어 중국의 아마존격인 징둥도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징둥은 최근 인천과 경기 이천에 자체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인력 채용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한국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의 경우 당장의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커머스들의 존재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쿠팡은 앞서 언급한 고객 혜택 확대와 함께 내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로켓 배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렌털로 이용하는 정수기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주현 기자, 정수기 렌털은 사실 그래도 꽤 오래된 서비스라서 안정적일 것 같은데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가 56%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61%, 관리 점검 등 계약 불이행이 34%였습니다. 특히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불만이 36%로 의무 사용 기간 중에 생긴 소비자 피해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의무 사용 기간을 채웠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통상 소비자들은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를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위약금만 면제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외에 기기 철거비와 그동안 할인해준 렌털비 등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하기 전에 렌털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수가 10만 호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중국인 소유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주택 구매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모두 10만 216가구였습니다. 전체 주택의 0.5%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6개월 전인 지난해 2월 말보다 5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5만 6천 가구로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요. 미국인이 2만 2천 가구, 캐나다인 6천 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3%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3만 9천 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만 3,700가구로 적다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받지 않는 규제들 때문에 역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92년생의 중국인이 성북구 고급주택을 119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 한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주택도 1년 이상 살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수도권 거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한데요. 대선 이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프라닭은 지난해에만 치킨 값을 2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뒤로도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치킨의 품질과 딱히 상관없는 소소한 물품까지 본사에서 사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줬습니다. 여기에 60개 치킨도 마찬가지였다는데 자세한 적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프랜차이즈에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점주들한테 뭘 강매했습니까? 우선 프라닭은 지난해 초까지 약 6년간 영수증 인쇄용지, 치킨박스 봉인 스티커, 식품 라벨 스티커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습니다. 점주가 이런 물품을 다른 곳에서 사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달 매출의 5%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60개 치킨의 경우 지난해 중순까지 1년 반 동안 홍보 포스터를 넣어 벽에 붙이는 라이트 패널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다른 구입처에서 사는 점주에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런 갑질을 겪어온 가맹점 수는 재작년 말 기준 프라닭이 714곳, 60개가 661곳입니다. 네, 적발 이후 당국의 조치는 뭐였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라닭 운영사 아이더스 F&B와 60개 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법상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 등 상품의 맛, 품질과 상관없는 제품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실제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주방집기와 포장용기, 냉동고, 작업대 설비 등을 본사를 통해 사도록 강요하다 제재받은 사례들을 공개하며 구입 강제 품목은 사업의 필수적인지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부실 채권은 은행이 대출한 돈 중에서 떼일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된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 계속 늘면서 5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부실 채권이 액수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기준 부실 채권은 전분기 말 대비 1조 6천억 원 늘어난 16조 6천억 원입니다. 2019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체 부실 채권 중 기업 여신이 1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가계 여신이 2조 8천억 원, 신용카드 채권이 3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총 여신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은 0.59%로 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05%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 채권은 전분기 대비 1천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6조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28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천억 원 증가했지만 부실 채권 증가로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같은 기간 1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대출 중에서 어떤 쪽이 가장 안 좋았습니까? 네,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여신에서 신규 부실 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업 여신 신규 부실 채권 4조 5천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3조 9천억 원의 신규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부실 채권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 여신 부실 채권 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대기업 여신 부실 채권 비율이 0.03%포인트 오른 것에 반해 중소기업 여신은 0.0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 채권은 1조 4천억 원 발생하면서 가계여신 부실 채권 비율은 0.32%로 역시 전분기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신용대출 부실 채권 비율이 모두 전분기 대비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채권 부실 채권 비율도 2.01%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금감원은 적립 규모 감소로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소비자에 대해 업체가 환급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발행자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이들이 판매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국세 수입이 48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조 2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6조 5천억 원 늘며 국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의 누기의 국세 수입은 14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용 국채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1,4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년물 900억 원과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로 개인 투자자용 국채가 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보다 5년물 한도가 1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이번 달과 동일하게 5년물은 연평균 3.2%, 10년물 3.7%, 20년물 4.4%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항동과 수궁동, 오류 이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겠고 낮 동안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공기질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탁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